한국 기술, 설계도만 있으면 금방 따라잡습니다. 브라질 정부의 자신만만한 선언에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6년 후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32척 중 완성된 배는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12조 원이 증발했고 대통령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이 그 실패작을 넘겨받았습니다. 6년간 못 만든 배를 한국은 단 3개월 만에 완성시켰습니다. 브라질 장관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강태준입니다. 대한조선 해영플랜트 사업부 수석 기술감독이에요. 올해로 28년째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용접공으로 시작해서 현장 감독까지 조선소가 제 인생 전부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지옥 같은 6년을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브라질, 남미 최대의 경제 대국. 그 나라가 세계 조선업의 판도를 뒤흔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업계는 술렁였습니다. 해저 5,000m 아래에서 발견된 초대형 유전, 프리솔트라고 불렸어요. 매장량만 수백억 배럴. 중동 왕국들도 긴장할 만한 규모였죠. 브라질 정부는 흥분했습니다. 당연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산유국 대열에 올라선 거니까요. 문제는 그 기름을 뽑아 올리려면 시추선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척이 아니라 수십 척이요. 보통이라면 한국이나 일본, 유럽 조선소에 발주하면 끝입니다. 돈 주고 배 받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브라질은 달랐어요. 그들은 배만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원했어요. 저는 그때 부산 본사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업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임원진 세 분이 이미 자리하고 계셨죠. 강 감독 앉아. 사업부장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 뭉치를 힐끗 봤어요. 표지에 포르투갈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브라질 국기 문양도 보였고요. 브라질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터졌어. 사업부장님이 서류를 밀어주셨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추선 32척, 총 사업비 180억 달러, 공기 7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거 역대 최대 규모 아닙니까? 그래, 브라질이 미쳤어. 한 번에 32척을 발주하겠다고 나섰으니까. 옆에 계시던 영업 담당 전무님이 끼어드셨습니다. 문제는 조건이야. 저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로컬 컨텐츠 정책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그 아래 조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지 부품 사용률 70% 이상, 브라질 노동자 고용률 85% 이상, 핵심 기술 현지 기업의 이전 의무, 모든 선박은 반드시 브라질 조선소에서 건조. 저는 서류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업부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솔직히 불가능해. 브라질에는 대형 조선소 운영 경험이 없어. 숙련된 용접공도 없고 부품 공급망도 없어. 기반 시설 자체가 제로야. 그런데 왜? 시장이 너무 커. 영업 담당 전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2척이야. 척당 5억 달러 이상이고 우리가 안 하면 일본이 하고 일본이 안 하면 중국이 해. 경쟁사한테 내줄 수는 없잖아.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불려온 겁니까? 사업부장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가야 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브라질 현지 기술 총괄로 가라. 조선소 건설부터 기술 이전, 품질 관리까지 내가 책임져. 기간이 얼마나? 최소 3년, 길면 5년. 5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항이 보였어요.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블록들이 조립되고 배가 만들어지는 풍경. 제가 28년간 봐온 풍경이었습니다. 그 풍경을 5년간 못 본다. 가족은요? 1년에 2번 휴가. 그게 전부야. 저는 침묵했습니다. 아내 얼굴이 떠올랐어요. 올해 고3인 딸내미 얼굴도요. 대학 입학하는 것도 못 보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거절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니라는 걸요.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건조하게 나왔습니다. 사업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맙다. 내가 적임자야. 현장 경험으로는 우리 회사에서 내가 최고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최고라서 지옥에 가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5년, 길면 6년.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28년간 조선소 직원 아내로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조심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았어요. 등을 토닥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예감은 보기 좋게 적중했습니다. 출국 2주 전, 저는 파견팀 명단을 받았습니다. 47명. 대한조선에서 선발된 정예 기술진이었어요. 용접, 도장, 배관, 전기, 품질관리, 공정관리. 모든 분야의 베테랑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명단을 훑어보면서 한 명 한 명 얼굴을 떠올렸어요. 김영호 차장, 43세, 용접 분야 전문가, 15년 경력의 손맛으로 유명한 장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일본 조선소에서 연수 온 기술자들이 김 차장 용접 영상을 보고 감탄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박소연 대리, 34세, 품질관리 담당. 우리 부서 유일한 여성 기술자였습니다. 작은 체구에 날카로운 눈. 분량이 나오면 누구한테든 직언하는 성격이라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도 있었죠. 이준혁 과장, 38세, 공정관리 전문. 항상 웃는 얼굴에 낙천적인 성격. 하지만 공정표 앞에서는 냉정하게 변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브라질에 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안전과 성과, 모든 것이 제 어깨 위에 있었어요. 출국 일주일 전 사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본사 대회의실에 47명이 모였어요. 영업팀에서 브라질 프로젝트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스크린에 조선소 건설 예정지 사진이 떴어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현재 1단계 토목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크와 크레인 설치는 6개월 내 완료 예정이고요. 젊은 영업사원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면서 미간을 찌푸렸어요. 저기 보이는 저 공터가 조선소가 된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인프라는요? 도로, 전기, 용수 공급은? 영업사원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것도 같이 건설 중입니다.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김영호 차장이 손을 들었어요. 조선소 건설과 인프라 건설을 동시에 한다고요? 그럼 자재 반입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브라질 측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영업사원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켰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다들 상황 알겠지?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불안한 표정을 짓는 사람, 담담하게 앉아 있는 사람.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솔직히 말할게. 이 프로젝트 쉽지 않아. 브라질은 조선업 경험이 없고 우리가 처음부터 다 가르쳐야 해. 근데 그들은 가르쳐 달라고 안 해. 그냥 설계도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생각해. 박소연 대리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책임 떠넘기려고 부르는 거지. 이준혁 과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맞아. 그게 현실이야. 잘 되면 브라질 거, 안 되면 한국 탓. 그런 구조야. 그런데 왜 가십니까? 김영호 차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안 가면 누가 가? 일본, 중국. 그들한테 시장 내줄 거야? 침묵.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끝나든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건 보여주고 싶어. 한국 기술자가 뭔지, 한국 조선업이 뭔지, 그걸 증명하고 싶어. 김영호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럼 제대로 합시다. 박소연 대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의 여인, 브라질에서도 유명해지겠네요. 이준혁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풀렸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 기술자는 손으로 말하는 거라고. 입으로 100번 떠들어봤자 소용없어. 결국 결과물이 증거야. 저는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돌아가신 지 8년이 됐어요. 평생 용접봉 잡으셨던 분,
거제 조선소에서 40년 일하셨죠. 제가 이 업계에 들어온 것도 아버지 영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용접봉. 저는 그걸 짐 가방에 넣었어요. 부적처럼. 출국 전날 밤, 아내가 제 짐을 챙겨주었습니다. 양말 여분 넣었어요. 속옷도 많이 넣었고, 고마워. 비타민도 챙겼어요. 꼭 먹어요. 알겠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해요. 꼭 건강하게 돌아와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온기를 6년간 못 느끼겠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 47명의 기술진이 모였습니다. 다들 짐이 많았어요. 장기 파견이니까요. 저는 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자, 출발하자. 브라질 리우까지 24시간이야. 비행기에서 푹 자. 게이트로 향하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대한민국. 이 땅을 6년간 밟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잘 있어라. 꼭 돌아올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작아졌어요. 저는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브라질. 그곳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24시간의 비행 끝에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후끈한 공기가 밀려들었어요. 한국의 여름과는 다른 습기, 피부에 달라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덥네요. 김영호 차장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쳤어요. 공항 로비에 브라질 측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가운데 서 있는 남자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키가 컸어요. 190은 좋게 돼 보였습니다. 넓은 어깨에 날카로운 눈매. 머리는 올백으로 넘겨광이 났고 손목에는 금색 시계가 번쩍였습니다. 그가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강태준 기술 감독님이시죠? 포르투갈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카를로스 페레이라, 브라질 조선산업개발청 건설 총괄국장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가 세더라고요. 일부러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카를로스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뭔가를 평가하는 눈빛이었어요.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몇 살이십니까? 52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45입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나보다 어린데 내 위에 있다. 그런 뉘앙스였죠.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공항을 빠져나와 차량에 탔어요. 검은색 대형 SUV 3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를로스와 같은 차에 탔어요. 차가 출발하자 카를로스가 말을 꺼냈습니다. 강 감독님, 프로젝트 개요는 들으셨죠? 네, 대략적으로는요. 좋습니다. 간단히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조선소 조감도였어요. 여기가 앙그라두스 에이스 조선소입니다. 현재 1단계 건설이 70% 완료됐고 6개월 내로 가동 시작할 예정이에요. 시추선 건조는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8개월 후에는 첫 블록 조립이 시작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8개월 만에 조선소가 가동된다. 숙련공 양성은? 카를로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총 32척의 시추선을 7년 내에 건조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국에서 설계도와 기술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멈칫했어요. 알아서 한다고요? 네. 한국 기술진은 감독과 자문 역할만 하시면 됩니다. 실제 건조 작업은 브라질 노동자들이 할 거예요. 저는 카를로스를 바라봤습니다. 국장님, 조선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설계도만 있다고 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하고 그 기술자를 키우는데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카를로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강 감독님, 브라질을 너무 얕잡아 보시는 것 같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브라질에는 항공산업도 있고 자동차 산업도 있습니다. 엠브라에르라고 아시죠? 세계 3위 항공기 제조사예요. 우리가 그걸 만들었습니다. 항공기와 선박은 다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설계도대로 조립하면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업을 내고 조립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차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를로스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강 감독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희는 한국 기술이 필요하지만 한국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설계도, 매뉴얼, 공정표. 그것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배우면 돼요. 2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2년. 조선업 기술을 2년 만에 배운다고? 저는 28년간 이 업계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40년을 일하셨어요. 그래도 배울 게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년이면 된다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알겠습니다. 일단 현장을 보고 말씀드리죠. 카를로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 조선소로 모시겠습니다. 직접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가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리우 시내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건물들 사이로 빈민가도 보였어요.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우리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리조트형 호텔이었어요. 꽤 고급스러웠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니 김영호 차장이 찾아왔어요. 감독님, 아까 차에서 무슨 얘기 나눴습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계도만 넘기면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더라. 뭐요? 김 차장 눈이 커졌습니다. 2년이면 배운다더라고. 미쳤군요. 걔들이 조선업을 뭐로 보는 겁니까? 몰라. 근데 그게 이 나라 정부의 생각인 것 같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코파카바나 해변이 보였어요. 야자수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현장 가봐야 알겠지. 일단 푹 쉬어. 시차 적응해야 해. 알겠습니다. 김 차장이 나간 후 저는 짐 가방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에 넣어둔 것을 꺼냈어요. 아버지의 용접봉. 낡고 닳았지만 손에 꼭 맞았습니다. 40년간 수만 번을 잡았던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 용접봉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왔어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뭘 보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선을 다할게요. 아버지처럼.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거제 조선소에서 아버지와 함께 용접하는 꿈이었습니다. 불꽃이 튀고 아버지가 웃고 계셨어요. 태준아, 기술은 종이에 없어. 사람 속에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조선소를 본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가 아니라 불안이었어요. 47명의 기술진이 로비에 모였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현장 처음 가는 거야. 뭘 보든 일단 참고 관찰해. 판단은 나중에 하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카를로스가 보낸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어요. 해안 도로를 따라 2시간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소 건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서 있었어요. 번쩍이는 새 크레인이었습니다. 도크도 파여 있었고 건물들도 올라가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선소에서 28년을 일한 사람이에요. 제 눈은 다른 것을 봤습니다. 자재 야적장에 쌓인 철판들. 비닐 덮개도 없이 그냥 쌓여 있었어요. 녹이 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용접 연습장에 있는 노동자들. 용접봉을 잡는 자세가 엉망이었어요. 불꽃이 튀는 각도만 봐도 기본기가 안 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부품 창고 앞에 쌓인 박스들. 라벨이 뒤죽박죽이었어요. 재고 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걸로 배를 만들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카를로스가 다가왔어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강 감독님, 인상적이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건 조선소가 아니야. 이건 재앙의 시작이야.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면서 저는 계속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했어요. 새로 지은 건물들, 반짝이는 크레인, 널찍한 도크.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28년간 조선소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제 눈은 다른 것을 봤습니다. 카를로스가 앞장서서 걸으며 설명했습니다. 이쪽이 메인 도크입니다. 길이 400m, 폭 80m. 초대형 시추선 두 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어요. 저는 도크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배수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배수는요? 그건 다음 주에 펌프 설치합니다. 다음 주. 이미 조선소가 70% 완공됐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용접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김영우 차장이 제 옆으로 왔어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감독님, 저거 보세요. 김 차장이 턱으로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브라질 노동자 10대 명이 철판 앞에서 용접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용접봉을 잡는 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불꽃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각도도 엉망이었고요. 저런 식으로 용접하면 내부에 기포가 생겨요. 배에 쓰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게 몇 개월 차입니까? 제가 카를로스에게 물었습니다. 3개월째 훈련 중입니다. 3개월이요? 저는 다시 한번 그들을 봤습니다. 3개월 훈련받은 사람들 솜씨가 아니었어요. 기본기 자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교관은 누가 합니까? 브라질 기술학교에서 파견 나온 강사들이에요. 그 강사들은 조선소 경험이 있습니까? 카를로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건축 용접 경험은 있습니다. 건축 용접.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건축 용접과 조선 용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건축은 그냥 붙이면 되지만 선박 용접은 수천 톤의 압력을 견뎌야 해요. 해수의 부식도 버텨야 하고요. 차원이 다른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그 차이를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부품 창고에 갔습니다. 박소연 대리가 따라왔어요. 창고 문을 열자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 대리가 중얼거렸어요. 창고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박스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어요. 라벨이 떨어진 것도 있었고 아예 라벨이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통로에는 부품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재고 관리 시스템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카를로스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지금 구축 중입니다. 구축 중이요? 부품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죠. 원래는 시스템 먼저 하려고 했는데 부품 납기가 당겨져서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건 조선소가 아니었어요. 이건 거대한 창고에 비싼 장비만 갖다 놓은 수준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없었어요. 프로세스가 없었습니다. 노하우는 더더욱 없었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카를로스가 우리를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브라질 음식,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김영우 차장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감독님, 솔직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최악이야.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용접공들 수준 봤지? 저 수준으로 배 만들면 전부 불량이야. 김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품 창고도 엉망이고요. 저러다 필요한 부품 못 찾아서 공정 멈추겠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브라질이 결정하는 거잖아. 그래도 보고는 해야죠. 보고해봤자 안 들을 거야. 아까 카를로스 태도 봤잖아.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생각해. 김 차장이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하러 온 겁니까? 책임 떠넘길 사람이 필요하니까 부른 거지.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거였습니다. 제 눈에는 뻔히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6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게 제 임무였으니까요. 오후에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조선소 본관 대회의실에 브라질 측 관계자 50여 명과 우리 팀 47명이 모였어요. 카를로스가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기술 이전이 시작됩니다. 스크린에 일정표가 떴어요. 1단계 설계도 및 매뉴얼 이전 3개월, 2단계 기초 기술 교육 6개월, 3단계 실습 및 인증 6개월,
4단계 본격 건조 시작. 저는 그 일정표를 보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15개월 만에 배를 만들 준비를 끝낸다. 한국에서는 용접공 양성에만 최소 3년이 걸렸습니다. 카를로스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 기술진은 각 분야별로 브라질 담당자와 짝을 이뤄 교육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일정이 너무 촉박합니다. 조선 기술은 단기간에 습득되지 않습니다. 카를로스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강 감독님, 일정은 이미 정부에서 확정한 겁니다. 변경 불가능합니다. 그럼 품질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건 한국 기술진이 책임지실 부분이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뜨끔했어요. 책임지실 부분. 그 말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잘 되면 브라질 거, 안 되면 한국 탓. 카를로스는 처음부터 그걸 노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팀원들을 모았어요. 다들 들었지? 우리가 책임진다더라. 박소연 대리가 발끈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들이 안 배우는 건데 왜 우리 책임입니까? 그게 브라질 정부 논리야. 우리가 기술을 제대로 안 넘겼다. 그렇게 몰고 갈 거야. 이준혁 과장이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기록을 남기는 거야. 뭘 가르쳤는지, 브라질 측이 뭘 안 따랐는지. 전부 문서화해. 증거를 남기라는 거죠? 그래. 나중에 누가 잘못했는지 따질 때 필요할 거야.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본사의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현장 실태 심각함, 용접공 기본기 부족, 부품관리 시스템 부재, 일정 비현실적,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 극히 낮음. 저는 그 보고서를 전송하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본사도 어쩔 수 없다는 걸요. 계약은 이미 체결됐고 돈은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버텨야 했어요. 창밖으로 브라질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많이 떠 있었어요. 저는 책상 위에 아버지 용접봉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여기 진짜 엉망이에요. 혼잣말이 나왔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버텨야죠.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된 첫 주, 저는 새로운 인물을 만났습니다. 파울루 산토스, 조선소 현장 품질관리 책임자였어요. 4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덩치가 컸고 눈이 날카로웠어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적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온 기술 감독이요? 그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어요. 반말이었습니다. 네, 강태준입니다. 파울루가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사람들이 뭘 안다고 여기까지 왔소? 우리 땅에서 우리가 배 만드는 건데. 저는 참았습니다. 저희는 기술 지원하러 왔습니다. 기술 지원. 그냥 설계도나 넘기면 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소. 파울루가 손을 휘저으며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삼켰어요. 쉽지 않겠구나. 그날부터 파울루의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김영호 차장이 용접 교육을 시작했어요. 브라질 노동자 30명을 모아놓고 기초부터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용접봉 잡는 법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차장이 시범을 보이려는데 파울루가 끼어들었어요. 그런 건 필요 없소. 우리 사람들은 이미 용접할 줄 알아. 하지만 조선 용접은 일반 용접과 다릅니다. 기초부터 다시 해야. 필요 없다고 했소. 파울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브라질 노동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김 차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갔어요. 산토스 책임자님,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저는 파울루를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왜 교육을 방해하십니까? 방해가 아니요. 불필요한 걸 빼는 거요. 불필요하다고요? 조선 용접 기초가 불필요합니까? 파울루가 저를 노려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 다 알아. 우리가 못 배울 거라고 생각하지. 설계도 안 넘기고 질질 끌면서 돈만 받아가려는 속셈 아니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언제 설계도를 안 넘겼습니까? 다 넘겼어요. 그럼 왜 아직도 배 한 척 못 만들고 있소? 그건 숙련도 문제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타령은 됐소. 한국에서는 얼마나 걸리오? 용접공 양성에 최소 3년입니다. 3년. 파울루가 비웃었어요. 우리한테는 6개월 안에 하라면서 자기들은 3년 걸리고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명일 뿐이요.
한국 사람들이 기술을 숨기고 있는 거지. 저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파울루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숨긴다. 그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브라질 노동자들이 한국 기술자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파울루가 뒤에서 부추긴 거였습니다. 한국 사람들 말 듣지 마. 걔들은 우리가 못 배우길 바라는 거야.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박소연 대리가 품질 검사를 하다가 불량을 발견했습니다. 용접선에 균열이 있었어요. 당연히 재작업을 지시했죠. 이거 다시 해야 합니다. 균열이 있어요. 브라질 노동자가 대들었어요. 뭐가 문제요? 멀쩡해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균열이 보입니다. 이대로 쓰면 안 돼요.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지시해? 노동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위에 다른 노동자들이 모여들었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여자가 우리 작업에 시비를 거는 거요. 시비가 아니라 품질 검사입니다. 박 대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녀를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대리, 일단 빠져. 왜요? 제가 틀렸습니까? 틀린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저 사람들 상대로 싸워봤자 소용없어. 박 대리 눈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럼 분량 그냥 넘기라는 겁니까? 아니, 기록만 남겨. 사진 찍고, 보고서 작성하고, 나중에 문제되면 증거가 돼. 이게 무슨... 박대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속이 끓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는 이 나라 손님이었습니다. 결정권은 브라질에 있었어요. 그날 저녁 팀 회의를 했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어. 상황이 어려운 거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팀원들 표정이 어두웠어요. 감독님, 솔직히 이러다 프로젝트 망하겠습니다. 이준혁 과장이 말했어요. 알아. 나도 알아. 브라질 사람들이 아예 배울 생각이 없어요.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요. 김영호 차장이 덧붙였습니다. 그게 문제야.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해야 배울 텐데 자존심이 하늘을 찔러. 저는 팀원들을 둘러봤어요. 그래도 우리 할 일은 하자. 가르칠 건 가르치고 기록은 남기고 최선을 다했다는 건 증명해야 해. 누구한테요? 박소연 대리가 물었습니다. 역사한테. 제가 말했어요. 나중에 이 프로젝트 실패하면 누가 잘못했는지 기록이 남아야 해. 한국이 기술을 숨겼다는 개소리 못하게.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현지 인력과의 마찰 심각. 파울루 산토스 품질관리 책임자가 교육 방해 중. 브라질 노동자들의 학습 의지 저하. 불량 발생 시 재작업 거부 사례 다수. 보고서를 전송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년. 이 지옥에서 6년을 버텨야 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될 줄은요. 일주일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 경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월드컵 예선이었어요. 아침에 조선소에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들떠 있었어요. 335 모여서 축구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몇 대 몇으로 이길 것 같아? 당연히 3대 0이지. 저는 김영호 차장에게 물었어요. 오늘 무슨 날이야? 브라질 축구 경기 있다던데요. 그래서 저렇게 들떠 있는 거야? 오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집중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다들 휴대폰을 보면서 경기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경기 시작 1시간 전.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노동자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구내식당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뭐야, 이게? 저는 파울루를 찾아갔습니다. 산토스 책임자, 지금 이게 뭡니까? 작업 중인데 왜 사람들이 빠집니까? 파울루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축구 경기잔소. 국가대표 경기는 당연히 봐야지. 작업 중에요? 계약서에 있소. 국가대표 경기 날은 작업 중단 가능이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저는 급히 계약서를 확인했어요. 진짜 있었습니다. 부칙 23조. 브라질 국가대표팀 주요 경기 시 작업 조정 가능. 작업 조정 가능. 그 말이 작업 중단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저는 텅 빈 작업장을 바라봤습니다.
크레인이 멈춰 있었고 용접 장비들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수십억 원짜리 장비들이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함성 소리가 들렸어요. 골, 브라질. 구내식당에서 터져나오는 환호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나라에서 조선업은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축구보다 아래구나. 그날 경기는 브라질이 이겼습니다. 노동자들은 새벽까지 축하 파티를 했어요. 다음 날 결근율은 40%였습니다. 숙취 때문이었죠. 저는 그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X월 X일, 축구 경기로 인한 작업 중단 5시간. 다음 날 결근율 40%, 공정 이틀 지연.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축구 경기 때마다 작업이 멈췄습니다. 카니발 시즌에는 일주일간 조선소가 거의 가동되지 않았어요. 저는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현지 근무 문화로 인한 공정 지연 심각, 축구 경기, 카니발 등으로 연간 예상 근무일 대비 20% 손실. 본사 답변은 간단했어요. 현지 사정 감안하여 유연하게 대응 바람. 유연하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파견 2년차. 첫 번째 시추선 건조가 시작됐습니다. 설계도대로 블록을 자르고 용접하고 조립하는 작업이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천 개의 공정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복잡한 작업이었습니다. 첫 블록 용접이 완료됐을 때 저는 품질 검사를 지시했어요. 박대리, 한번 블록 용접 상태 전수 검사해. 알겠습니다. 박소연 대리가 검사 장비를 들고 갔습니다. 엑스레이 검사, 초음파 검사, 유관 검사까지 총동원했어요. 이틀 후 박 대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감독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불량률 87%, 전체 용접 부위 중 87%가 불량이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서 다시 읽었어요.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도 3번 검사했습니다. 결과 같아요. 박대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불량 유형이 적혀 있었어요. 기공치 검 발생 45%, 균열 23%, 용입 불량 12%, 언더컷 7%, 용접 내부에 기포가 가득했어요. 균열도 곳곳에 있었고요. 이건 용접이 아니라 접착이었습니다. 이대로 배를 만들면 바다에 뜨는 순간 침몰할 거였어요. 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한국팀 전원과 브라질 측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카를로스도 왔습니다. 파울루도 있었고요. 저는 스크린에 검사 결과를 띄웠습니다. 한번 블록 용접 검사 결과입니다. 불량률 87%.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카를로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87%요?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엑스레이 사진도 있습니다. 저는 엑스레이 이미지를 띄웠어요. 용접 내부가 까맣게 보였습니다. 기포 투성이었죠. 이건 용접이 아닙니다.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이대로 배를 만들면 안 됩니다. 파울루가 발끈했어요. 뭐요? 우리 사람들이 열심히 했는데 무슨 소리요? 열심히 한 건 압니다. 하지만 결과가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저희는 2년간 교육했습니다. 매뉴얼도 제공했고 현장 지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측이 우리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시. 당신들이 뭔데 우리한테 지시해? 파울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땅에서 우리가 배 만드는 거요. 한국 사람들은 참견하지 마시오.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카를로스가 손을 들어 진정시켰어요. 자, 진정들 합시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강 감독님, 해결책은 뭡니까? 전부 잘라내고 다시 해야 합니다. 87% 재작업입니다.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6개월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6개월이요? 불량 부위를 절단하고 새로 용접하고 다시 검사하면 그 정도 걸립니다. 카를로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원래 공정 대비 얼마나 지연됩니까? 지금 이 속도로 가면 첫 번째 시추선 완성까지 원래 계획 2년에서 최소 5년으로 늘어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파울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한국 측 책임이요. 기술을 제대로 이전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오. 당신들이 핵심 기술을 숨겼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뭘 숨겼습니까? 설계도 다 줬습니다. 매뉴얼 다 줬습니다. 2년간 현장에서 직접 가르쳤습니다. 근데 브라질 노동자들이 안 따랐어요. 축구 경기 있으면 작업 중단하고 우리 지시는 무시하고 우리 문화를 모욕하는 거요? 문화가 아니라 태도 문제입니다. 저와 파울루가 마주 섰습니다. 분위기가 폭발 직전이었어요. 카를로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만, 여기서 싸워봤자 해결 안 됩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강 감독님, 일단 제 작업 진행하세요. 비용과 일정은 제가 정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영호 차장이 다가왔어요. 감독님, 괜찮습니까? 괜찮아. 감독님이 맞습니다. 우리 잘못 아니에요. 알아. 근데 저 사람들한테는 안 통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차피 역사가 판단하겠지. 그날 밤, 저는 긴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본사와 한국정보관계기관에 동시에 보내는 공식 보고서였어요. 브라질 앙그라두스 에이스 조선소 1차 품질 검사 결과, 불량률 87%, 전면 재작업 필요, 예상 공기 지연 최소 3년, 원인 숙련공 부족, 교육 거부, 현지 근무 문화, 책임 소재 명확화. 한국 기술진은 최선을 다했으나 브라질 측의 협조 부재로 품질 확보 실패. 저는 전송 버튼을 누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기록이 나중에 증거가 될 거라고. 87% 불량 사태 이후 브라질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조사단이 파견됐어요. 정부 감사관, 검찰, 언론까지 조선소로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모든 자료를 제출했어요. 교육 기록, 품질 검사 보고서, 회의록, 이메일까지. 2년간 쌓아온 모든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 예상과 달랐어요. 일주일 후 브라질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조선소 품질 문제의 주요 원인은 한국 기술진의 불충분한 기술 이전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 탓. 우리가 2년간 미친 듯이 가르쳤는데 한국 탓. 카를로스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생중계를 봤어요. 브라질 정부는 한국 조선사들과의 계약 조건 이행 여부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한국 측에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핵심 기술을 충분히 이전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봤어요. 로컬 컨텐츠 정책은 그대로 유지됩니까? 물론입니다. 브라질의 기술 자립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 측에 더 강력한 기술 이전을 요구할 것입니다. 더 강력한 기술 이전. 저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이미 다 줬는데 뭘 더 달라는 거야? 설계도? 줬어. 매뉴얼? 줬어. 현장 교육? 2년간 했어. 그런데도 안 된 건 브라질이 안 배웠기 때문이야. 우리가 안 가르쳐서가 아니라. 하지만 브라질 정부는 절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국제 언론이 달려들었어요. 로이터, AFP, CNN까지. 모두 브라질 조선소 실패 소식을 다뤘습니다. 헤드라인이 다양했어요. 브라질 야심작, 조선소 프로젝트 표류 중, 180억 달러 투입, 완성 선박 제로, 한국 기술 이전 실패, 브라질 정부 주장 논란. 국제 언론은 비교적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탓만 하는 브라질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브라질 국내 언론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숨겼다. 외국 기업의 먹튀 논란. 브라질 자존심. 한국의 짓밟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저는 호텔 밖으로 나가기가 무서웠습니다. 거리에서 시선이 따가웠어요. 동양인 얼굴만 보면 눈을 흘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팀원들과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이 주문을 안 받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려도 무시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냥 나왔어요. 씨발. 김영호 차장이 욕을 내뱉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뭘. 참아. 제가 말했어요. 싸워봤자 우리 손해야. 증거만 남기자.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정부의 책임 전가는 계속됐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열렸어요. 한국 조선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저는 배석했어요. 브라질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기술 이전이 제대로 안 됐습니까? 한국이 의도적으로 기술을 숨긴 거 아닙니까?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측 대표가 답변했어요. 모든 기술은 계약대로 이전됐습니다. 문제는 현지 숙련도와 인프라입니다. 그건 변명입니다.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 조선사들은 막대한 계약금을 받아갔으면서 결과물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공정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손해요? 브라질이 12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한국 손해가 얼마나 됩니까? 청문회장이 술렁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 사냥이라는 걸요. 브라질은 범인이 필요했어요. 12조 원을 날린 책임을 누군가한테 돌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정부가 살 수 있으니까요. 그 범인이 한국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켜니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브라질 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퇴출, 기술 도둑 한국, 플래카드를 든 시위대가 보였어요. 저는 TV를 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야. 여보, 뉴스 봤어. 괜찮아? 아내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브라질이 한국 탓한다며? 응. 근데 사실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알아. 나는 알아.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내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고마워. 빨리 돌아와. 너무 오래됐어. 응. 조금만 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우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화려한 불빛들.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게 지옥의 불빛처럼 보였습니다. 책임 전가가 한창일 때 폭탄이 터졌습니다. 브라질 검찰이 조선소 프로젝트 관련 대규모 수사를 발표한 거예요. 세차 작전 오퍼레이션 카 워시라고 불렸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뉴스에서 세차 작전 얘기가 나오길래 뭔가 싶었죠.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카를루스 페레이라 체포.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카를루스가 체포됐다고? 검찰 발표에 따르면 카를루스는 조선소 건설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의 뇌물을 받았대요. 건설업체 선정, 부품 구매, 인력 채용까지 모든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저는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왜 실력도 없는 건설업체가 계약을 땄는지, 왜 불량 부품이 계속 들어왔는지, 왜 무능한 노동자들이 채용됐는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뇌물이었어요. 실력 있는 업체가 아니라 뇌물 많이 주는 업체한테 일감을 몰아준 거였습니다. 수사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체포됐어요. 파울루 산토스, 현장 품질관리 책임자. 저한테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 사람.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조선소 관련 공기업 세치 브라질의 임원들도 줄줄이 잡혀갔어요. 브라질 정치권까지 흔들렸습니다. 장관급 인사들이 연루됐어요. 국회의원들 이름도 나왔고요.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까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국회 생중계를 봤어요. 의원들이 하나씩 투표하고 있었습니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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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가결. 대통령이 쫓겨났습니다. 저는 TV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통쾌함. 아니, 그보다는 허무함이었어요. 브라질은 한국 탓을 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숨겼다고, 한국 때문에 실패했다고. 근데 진짜 범인은 브라질 안에 있었어요. 부패.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는 기술을 배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빼먹으려는 거였어요. 뇌물 받으려고 무능한 업체 뽑고, 리베이트 챙기려고 불량 부품 사고, 자기들 주머니 채우느라 품질은 나 몰라라. 그런데 실패하니까 한국 탓, 역겹더라고요. 검찰 수사 결과가 하나씩 공개됐습니다. 조선소 프로젝트 전체 예산 중 약 15%가 부패로 새나갔대요. 180억 달러의 15%면 27억 달러. 하나로 3조 원이 넘는 돈이 관료들 주머니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3조 원이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숙련공 양성에 10년을 투자할 수 있었어요. 부품 공급망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었어요. 품질 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이 전부 뇌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억울해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2년간 여기서 개고생했어요. 무시당하고, 욕먹고, 책임 뒤집어쓰고. 그런데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한테 승산이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썩어 있었으니까요.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다들 뉴스 봤지? 네. 카를로스가 잡혔다면서요. 김영호 차장이 말했어요. 파울루도요. 박소연 대리가 덧붙였습니다. 그래. 부패 때문이었어. 처음부터 저는 팀원들을 둘러봤어요. 우리 잘못 아니었어. 기록이 증명하고 있어. 국제 언론도 이제 알게 됐고. 이준혁 과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어.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브라질이 더 이상 한국 탓은 못해. 진짜 범인이 누군지 세계가 알게 됐으니까.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프로젝트 중단 가능성 있음. 철수 준비하라.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4년. 여기서 4년을 보냈어요. 지옥 같은 4년이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탄핵 이후 브라질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업률이 치솟았어요. 환율은 폭락했고요. 외국 투자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조선소 프로젝트도 직격탄을 맞았어요. 자금 지원이 끊겼습니다. 새치 브라질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거든요. 저는 조선소로 갔어요. 상황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조선소는 유령처럼 변해 있었어요. 크레인은 멈춰 있었고 작업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노동자 대부분이 해고된 거였어요. 저는 도크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 그것이 있었어요. 미완성 시추선.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6년간 공들인 결과물이었어요. 근데 완성률은 62%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 철덩어리를 올려다봤어요. 12조 원. 이 프로젝트에 투입된 총액이었습니다. 32척을 만들겠다고 시작했는데 완성된 건 0척. 미완성 상태로 방치된 게 3척. 나머지는 착공도 못했어요. 12조 원을 쏟아붓고 얻은 게 고철 덩어리 3개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6년. 저는 여기서 6년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욕먹고 무시당하면서. 그런데 결과가 이거예요.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억울해서, 분해서? 아니, 그냥 허무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미완성 시추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감독님, 김영호 차장이었어요. 여기 계셨군요. 응. 김 차장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힘드시죠? 응. 솔직히 힘들어.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미완성 시추선을 바라봤어요. 감독님, 우리 잘못 아닙니다. 김 차장이 말했어요. 알아.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2년간 가르쳤고 4년간 버텼어요. 그런데 시스템이 썩어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뭔가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없어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싸움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 근데 그래도 마음이 안 좋아. 저도요. 우리는 다시 침묵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돌아가자. 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네. 우리는 조선소를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미완성 시추선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어요. 거대한 그림자 같았습니다. 12조 원짜리 실패의 기념비. 다음 날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조선소 프로젝트 전면 중단을 선언했어요. 현 상황에서 추가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프로젝트를 재평가하겠습니다. 재평가. 사실상 포기라는 말이었어요. 한국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원 귀국 준비하라. 저는 그 명령을 받고 팀원들을 모았어요. 다들 짐 싸. 돌아간다. 6년 만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리우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한테 이 나라는 지옥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조선소 방향을 바라봤어요. 크레인이 멀리 보였습니다. 멈춰 있었어요. 안녕.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다시는 안 보고 싶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브라질이 작아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귀국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부산 본사로 복귀했어요. 6년 만에 돌아온 한국이었습니다. 공기부터 달랐어요. 브라질의 눅눅한 열기 대신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브라질에 두고 온 것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미완성 시추선, 12조 원의 잔해, 우리가 4년간 흘린 땀. 그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업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강 감독, 브라질에서 연락 왔어. 브라질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프로젝트 중단됐는데 무슨 연락이죠? 미완성 시추선 세척 있잖아. 그거 한국으로 가져와서 완성해달라는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에서 완성하라고요? 응. 브라질 정부가 공식 요청했어.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브라질이 6년간 뭐라고 했죠? 한국 기술, 베끼면 끝이라고 했어요. 설계도만 있으면 알아서 한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은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갑자기요? 어쩔 수 없는 거지. 자기들은 완성 못하니까. 그리고 시추선 없으면 유전 개발 못해. 석유 못 뽑으면 경제가 더 망하고. 저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손 벌리는 거군요. 그렇지. 사업부장님이 서류를 밀어주셨습니다. 조건이야. 읽어봐. 저는 서류를 펼쳤어요. 로컬 컨텐츠 정책 전면 폐지.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 모든 비용 브라질 정부 부담. 완성 시 추가 발주 우선권 한국에 부여.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습니다. 로컬 컨텐츠 정책 전면 폐지. 그 자존심 강하던 브라질이? 진짜입니까? 진짜야. 어제 브라질 산업부 장관이 직접 서명했어.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통쾌함, 있었습니다. 허무함, 그것도 있었어요. 분노,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6년간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감독님이 다시 맡아줬으면 해. 사업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한국에서 하는 거니까 상황이 다르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브라질 관련된 건 다시 보기도 싫었어요. 그 6년의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미완성으로 남은 그 배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4년간 매달렸던 그 철덩어리들. 완성시키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2주 후 부산항에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미완성 시추선 세척이 예인선에 끌려 도착한 거예요. 저는 부두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거대했어요. 완성률 62%짜리 철덩어리. 6년간 브라질이 만들다 만 것. 김영호 차장이 제 옆에 섰어요. 감독님, 저거 상태가 어떨까요? 직접 봐야 알겠지. 시추선이 도크에 안착했습니다. 저는 안전모를 쓰고 올라갔어요. 내부를 둘러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엉망이었어요. 용접선이 들쭉날쭉했습니다. 균열이 눈에 보이는 곳도 있었어요. 배관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고 전선은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62% 완성이라고요? 박소연 대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62%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브라질이 6년간 한 작업, 그 대부분이 불량이었어요. 그냥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전면 재작업이다. 제가 선언했어요. 불량 부위 전부 절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한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작업이 시작됐어요. 부산 조선소의 기술자들이 총동원됐습니다. 용접공, 배관공, 전기공, 도장공. 각 분야 베테랑들이 모였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여줄 거야. 한국 조선업이 뭔지. 작업장에 불꽃이 튀기 시작했어요. 작업 첫날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브라질과는 비교가 안 됐어요. 아침 7시, 작업 시작 30분 전인데
이미 모든 기술자가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비 점검하고 오늘 할 일 확인하고 준비 완료. 브라질에서는 작업 시작 시간에 도착하면 빠른 거였어요. 30분 늦는 건 기본이었고요. 자, 시작하자.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어요. 그라인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블록이 조립됐어요. 저는 작업장을 돌아다니며 지켜봤습니다. 김영호 차장이 용접하는 걸 봤어요. 불꽃이 일정했습니다. 각도가 정확했고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이게 28년 경력의 손맛이구나. 브라질 용접공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차장님, 어때요? 감독님, 이거 보세요. 김 차장이 용접한 부위를 보여줬어요. 매끄러웠습니다. 표면이 거울처럼 반짝였어요. 브라질 애들이 한 거랑 비교해보세요. 옆에 브라질에서 용접한 부위가 있었어요. 울퉁불퉁했습니다. 기포 자국이 보였고요. 이게 같은 기술입니까? 김 차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죠. 이건 28년이에요. 저건 3개월이고.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작업 속도가 놀라웠어요. 브라질에서 일주일 걸리던 작업이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왜냐고요? 첫째, 숙련도. 한국 기술자들은 몸에 배어 있었어요.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움직였습니다. 브라질 노동자들은 매뉴얼 보면서 했는데 한국 기술자들은 매뉴얼이 필요 없었어요. 둘째, 시스템. 부품이 필요하면 바로 나왔습니다. 재고 관리가 완벽했거든요. 브라질에서는 부품 찾느라 반나절 허비하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여기선 그런 일이 없었어요. 셋째, 태도. 아무도 농땡이 피우지 않았습니다. 축구 경기 있어도 작업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번 시추선 재작업 완료율 78%. 브라질에서 6년 걸린 작업을 한 달 만에 거의 따라잡은 거예요. 본사 임원들이 현장에 왔습니다. 이게 가능해? 분량 다 잘라내고 새로 하는 건데 이렇게 빨라?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이게 한국 조선업입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한 번 시추선 완성률 95%. 이제 마무리 작업만 남았어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브라질 시추선을 3개월 만에 완성한다더라. 국제 조선업계가 술렁였어요. 노르웨이 조선 전문 매체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브라질 6년 일스 한국 3개월. 기술력의 차이. 일본 업계 관계자가 인터뷰했어요. 솔직히 놀랍습니다. 6년간 실패한 프로젝트를 3개월 만에 완성시키다니. 한국 조선업의 저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본이 인정했어요. 경쟁국인 일본이. 중국 매체에서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 중국도 인정한 거예요.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브라질은 우리를 무시했어요. 설계도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한국 기술은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6년 뒤 3개월. 이게 현실이에요. 기술은 종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손끝에 있는 거예요. 3달째.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 번 시추선 완성. 진수식 날짜가 잡혔어요. 저는 완성된 시추선을 올려다봤습니다. 거대했어요. 길이 230m, 폭 42m. 수심 3000m에서 작업할 수 있는 초대형 시추선. 6년 전 브라질에서 처음 봤던 그 설계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게 완성될 수 있을까 의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완성된 배가. 해냈네요. 김영호 차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응, 해냈어. 6년 걸릴 거라던 게 3개월이에요. 그게 우리야. 한국 조선업이야. 저는 시추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하이라이트는 진수식에서 벌어질 거였습니다. 진수식 당일, 부산항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 조선업계 인사, 국내외 언론, 수백 명이 부두를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특별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브라질 산업부 장관. 그가 직접 한국에 왔어요. 저는 장관을 마중 나갔습니다. 장관은 5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브라질 경제 위기로 고생하고 있는 게 얼굴에 드러나 있었어요. 강태준 기술 감독님이시죠? 장관이 손을 내밀었어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관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국 덕분에 시추선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은 직접 잘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장관이었거든요. 하지만 브라질 정부의 일원인 건 사실이었어요. 장관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6년 전 브라질 정부는 설계도만 있으면 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그때 우리는 오만했습니다. 기술을 너무 쉽게 봤어요. 설계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기술은 종이에 있는 게 아니더군요.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 숙련된 기술자의 손끝, 체계적인 시스템. 그게 진짜 기술이었습니다. 장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한국은 그걸 갖고 있었고,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듣고 싶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장관이 다시 손을 내밀었어요. 앞으로 브라질은 한국 조선업을 파트너로 존중하겠습니다. 다시는 기술을 얕보는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진심이 느껴졌어요. 진수식이 시작됐습니다. 단상에 올라가니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추선이 바다로 나갑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 배는 특별합니다. 6년간 다른 나라에서 만들다 배입니다. 완성률 62%에서 멈춰 있던 배예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설계도만 있으면 배를 만들 수 있다고. 기술은 종이에 있다고.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기술은 종이에 없습니다. 기술은 사람 속에 있습니다. 저는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을 가리켰어요. 저 사람들이 기술입니다. 10년, 20년, 30년간 용접봉을 잡았던 손, 수만 번의 실패와 성공을 거친 경험, 밤새 야근하며 배를 만들었던 열정. 그게 기술이에요. 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용접봉. 낡고 다른 용접봉이었어요. 이건 제 아버지 유품입니다. 40년간 조선소에서 일하셨어요. 평생 용접봉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용접봉을 들어 올렸어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기술은 훔칠 수 없다고. 기술은 사람 손끝에 있으니까. 설계도를 훔쳐도, 매뉴얼을 복사해도 진짜 기술은 얻을 수 없다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브라질은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매뉴얼도 받았어요. 하지만 6년간 배 한 척 못 만들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 시추선을 바라봤어요. 한국은 3개월 만에 완성했습니다. 왜냐고요? 다시 청중을 향했습니다. 우리에겐 사람이 있으니까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 이 배가 바다로 나갑니다. 이 배가 증명할 겁니다. 한국 조선업이 뭔지, 한국 기술자들이 누군지.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진수 버튼이 눌렸습니다. 거대한 시추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도크를 빠져나와 바다로 향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김영호 차장이 다가왔어요. 감독님, 해냈습니다. 응, 해냈어. 6년이요. 6년간 기다렸잖아요. 그래, 길었어. 저는 손에 든 용접봉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 봤어요? 혼잣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증명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했다. 시추선이 부산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수평선을 향해 천천히 나아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진수식 이후 저는 인터뷰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국내 언론, 해외 언론 할 것 없이 몰려왔습니다. 6년 윗 3개월, 그 비결이 뭡니까? 기자들이 물었어요. 저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비결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요. 숙련된 기술자들. 그게 전부예요.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아버지 용접봉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쉬어도 될까요? 혼잣말이 나왔어요. 6년간 고생했잖아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창밖으로 부산항이 보였습니다.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제가 없어도, 아버지가 없어도 기술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손끝에서 손끝으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기술은 훔칠 수 없습니다. 기술은 살 수도 없어요. 기술은 오직 시간과 땀과 열정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브라질은 12조 원을 썼지만 그걸 몰랐어요. 한국은 70년간 그걸 해왔습니다. 그게 차이였어요. 6년 뒤 3개월. 그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어딘가의 조선소에서 용접 불꽃이 튀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형이, 누군가의 아들이 묵묵히 배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한국 조선업입니다. 그들이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절대로 훔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6년간 실패한 브라질 시추선을 3개월 만에 완성시킨 한국 조선업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오늘도 묵묵히 용접봉을 잡고 계신 기술자분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여러분의 손끝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기술은 훔칠 수 없다는 진실을 세계에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